물리학적으로 사고해보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알베트 아인슈타인. 역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뿐만 아니라 고전 역학에도 넘쳐난다. 아이작 뉴턴이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을 발견한 이래로 사람들은 마법이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 금치 못했다. 기묘한 과학이 세상을 지배한다.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올베르스의 역설. 낮 동안은 태양이 밝게 빛나면서 지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렇다면 밤에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주가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있는 공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무수히 많은 별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인다. 물론 별이 지구에서 멀수록 별빛도 약해진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해진 빛은 지구에 도달해서 지구의 하늘을, 심지어 밤 하늘조차도 환하게 밝힐 정도로 충분히 강할 것임이 틀림없다. 맞는가? 아니다. 명백히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밤 관찰해서 잘 알고 있다. 우선 밤하늘이 밝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논거는 무엇인가? 광원이 멀어질수록 밝은 부분은 넓어지지만 밝기는 약해진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손정등 빛을 벽에 비춰보기만 해도 증명할 수 있다. 손정등 빛이 벽에서 멀어질수록 밝은 원 부분은 거리의 제곱에서 비례해 증가한다. 그리고 밝은 원 밝기는 점점 약해진다. 정확히 어느 정도로 약해지는가? 광원은 유한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같은 양의 빛으로 더 넓은 영역을 비추려면 빛이 넓게 퍼져야만 한다. 밝은 부분이 거리의 제곱으로 증가하므로 밝은 원의 밝기는 거리 제곱근으로 감소한다. 지금부터는 별의 개수를 고려해보자. 우리는 별이 우주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즉, 별의 밀도가 모든 곳에서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제 우주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의 얇은 층들로 층층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층에는 일정한 수의 별들이 분포되어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구의 표면을 계산으로 바탕으로 각 층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지구와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층이 다른 층보다 지구로부터 2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 그 층에는 4배 더 많은 별이 분포한다. 종합하면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 각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근 비례에 감소한다. 별의 개수는 별의 위치 한 층과 지구 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C. 따라서 각 층에 같은 양의 빛을 생성해야 한다. 그리고 D. 지구에 닿는 빛의 양은 무한히 많은 층에서 나오는 빛의 합이므로 무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밤하늘은 대체 왜 어두운 것인가? 이 역설은 1823년 독일의 천문학자인 이자 의사인 하인리 올베르스트가 우주의 투명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우주가 실제로 무한한지 아닌지, 또한 무수한 별들이 그 무한한 우주 안에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닌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밤하늘이 어둡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반론을 작용했다. 하지만 올베르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밤이 어두운 이유는 은하계 사이에 존재하는 먼지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설명이 아니다. 흡수된 에너지는 먼지를 가열해서 먼지가 흡수한 만큼의 빛을 발산하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올베르스트의 시대에는 열과 빛의 에너지 다른 형태들이며 하나는 다른 하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884년 켈빈경은 볼티모어에서 이 문장에 대해 강연을 하며 올바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 강연은 1901년 무주한 운우를 관통하는 에테르와 중력 물질에 관하여 라는 방향에서 발견하게 되는 빈 공간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우주 저편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광선도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포가 실제로 우주가 무한하다고 믿었는지 확실치는 않는다. 어쩌면 그저 농담 섞인 자기 합리화 일환으로 던져본 설명일 수도 있다. 심지어 우주가 무한하다는 견해를 살짝 조롱하다 말일 수도 있다. 포의 생각이 어땠는지 계속 읽다 보면 증명된다. 천문학적 궤변 중에 이 별의 우주가 절대적 한계를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생각보다 집요하게 고수되어 온 곳도 없을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는 무한한 우주란 하나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가운데로 모이다. 찻잎의 역설. 회전목마 위에 공깃돌을 놓고 회전목마를 돌려보라. 그리고 차로 경주 코스 구분 도로 모양 고속 주행해 보아라. 원심력이 공깃돌과 자동차를 바깥으로 잡아당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찻잎을 띄운 물을 컵에 담고 휘휘 저어보라. 원심력으로 인해 잎들이 바깥쪽으로, 즉 컵의 테두리 부분을 향해 움직일 것이다. 맞는가? 틀렸다. 찻잎은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대신 컵의 가운데 바닥 부분에 모인다. 믿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차 한 잔을 직접 만들면서 관찰해 보아라. 역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깃돌이나 자동차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실제 하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실제 하는 힘이란 여러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회전목마 위에서 회전하는 공깃돌이나 기울어진 채 급커브를 하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두 번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한다면 공깃돌과 자동차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가속도이다. 1926년 프로이센 과학학술원에 열린 한 강연에서 찻잎이 만들어내는 외관상의 역설을 제기했던 전문가는 다름 아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그가 일반과는 거리가 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선보이고 난 10년 후의 일이다. 같은 해에 독일 학술 잡지에도 실리게 될 강연에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명해 보겠다고 했다. 물이 굽이쳐 흐르는 사행하천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기슭이 더 많이 침식되며 가파른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반구에서는 그와 반대로 왼쪽 기슭이 더 많이 침식되어 가파른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문제를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평평한 바닥 컵에 차를 가득 채웠다고 상상해보자. 바닥에 찻잎 몇 개가 가라앉았다. 찻잎들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찬물보다 약간 더 무거운 찻잎들이 찬물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찻숟가락으로 휘 저어 차가 잘 우러나도록 해보자. 그러면 찻잎은 이내 찻잔 바닥 가운데로 모을 것이다. 찻잎은 왜 원심력으로 미루어 짐작한 대로 찻잔 가장자리로 향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까? 해제. 실제로 찬물 첫 숟가락에 의해 수평 원형 운동을 한다. 하지만 찻잔 가장자리 근처와 바닥에는 마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물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따라서 컵 가운데 물은 가장자리와 바닥의 물보다 더 빠르게 회전한다. 즉 바깥쪽보다 바깥 부분의 원심력은 중앙부보다 약하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 결과 액체 원형 운동이 발생한다. 이 운동은 바닥 마찰을 영향으로 정지할 때까지 계속 증가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찻잎들은 원형 운동에 의해 가운데로 쓸려 들어간다. 찻숟가락이 만들어낸 1차적 수평 운동에 더해 2차적인 원형 흐름 액체 표면에서 컵의 측면을 따라 바닥까지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다. 이때 찻잎들의 물의 흐름에 의해 처음에는 찻잔 옆으로, 그 다음에는 가운데 쪽 바닥으로 밀려나갔다가 떠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찻잎이 물보라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수직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개별 물 분자 하나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 원심력에 의해 밀려난 물 분자 A는 바깥쪽 컵 가장자리를 향해 이동한다. 가장자리에 도달한 물 분자 A는 더 이상 멀리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물 분자 B는 자리를 비켜 물 분자 A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 B는 어디로 가야 할까? 중력 때문에 오직 아래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자 A는 분자 B 찻잔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밀어 모아 보내며 분자 B 역시 자기 아래에 위치한 모든 분자들이 그것들이 찻잔 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아래로 밀어 보낸다.
그곳에서 물 분자들은 바닥을 따라 가운데로 향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물 분자들은 찻잔 가운데 찻잔 반대 방향에서 밀어온 분자들과 충돌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정에서 물 분자들은 무거운 찻잎들이 뒤에 남겨두고 올라가게 된다. 역설이 해결되었다. 부언.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쓴 주된 목적은 찻잎이 찻잔 바닥에 모이는 당혹스럽기는 해도 흥미로울 것 없는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언급된 강의 침식과 가파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현상은 한편으로 강물이 강바닥과 강기슭에 따라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마찰과 다른 한편으로 지구의 자전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구는 동쪽으로 자전하며 이로 인해 코리올리 힘이라고 알려진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북반구에 움직이는 물과 허리케인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그것의 시작 방향이 왼쪽으로 휘어진다. 그렇다면 코리올리의 힘이 어떻게 침식을 일으키는 것일까? 마찰로 인해 강물은 강기슭과 강바닥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흐른다. 따라서 강물은 가운데 맨 윗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물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북반구 강물 안에서는 위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흐르는 수직순환이 생겨난다. 바로 이것이 강의 오른쪽 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반면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남반구에서는 강물이 왼쪽으로 휘어지므로 왼쪽 강기슭이 오른쪽 강기슭보다 더 많은 침식을 일으키게 된다. 만약 커브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주용 자동차에 이러한 현상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경주용 자동차가 경주 코스를 이탈해 바깥쪽 경기에 강타한다면 그 자동차는 안으로 튕겨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마치 찻잔 속에 찻잎들이 그러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진 자동차 잔해들이 경주 코스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이다.